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강대국 미국 소련의 이익 논리에 의해서 해방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은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세습 독재 국가이지만 초기에는 소련이 진주한 북한은 인민위원회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정치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남한은 김성수와 송진우 등 친일파 중심의 한민당과 친일, 반일, 상관하지 말고 단독 정부를 세우자는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리고 남한과 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김구 중심의 한국독립당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소련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의 단독정부, 그리고 남한은 미군정 지지를 받은 이승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고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여순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또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간첩 조작 등 악법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 전향을 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일제강점기 말 정치범 교화 시설인 대화숙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이를 모방해서 사상검사 오제도가 보도연맹을 결성안을 작성 및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도연맹은 법과 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닌 변변단체였습니다. 당시 치안검사 선우정원은 연맹원 모집은 주로 좌파 경험이 있는 자들이나 사상범을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충북 청원군에서는 축구단 가입을 하기 위해 신청서를 썼지만 알고 보니 보도연맹 가입하는 신청서였다고 합니다. 가족 중 월북자나 남로당원이 있는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한 경우와 마을 구장의 고무신과 비료를 주는 조건으로 가입 도장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거제도에서는 가입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청년단체, 농민단체, 부녀단체, 노조 등에게 압력을 넣어서 명단을 확보한 후 단체로 가입시켰으며 1942년 12월 마산중, 마산상고, 마산여중, 교감단이 모여 국가보안법으로 중퇴한 300여 명의 학생을 전부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습니다. 결국 실정에 눈이 멀어서 좌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조차 마구잡이로 가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경남 거창 경찰서 사찰계 형사로 거창 보도연맹을 담당했던 김모 씨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한 집에 살던 사람이 양복점을 했었는데 경찰들이 옷을 공짜로 고쳐달라 했지만 잘 고쳐주지 않자 경찰들이 저 사람 빨갱이다 라며 보도연맹에 명단을 올렸습니다.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이 모두 빨갱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찰과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경찰서 순경이었던 전모 씨는 당시 보도연맹원 10명 중 2명이 실제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8명은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자의와 타의로 가입된 보도연맹의 가입자 수만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연전연패를 하던 국군은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북한에 협력할 것을 우려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경찰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각 지역에서 보도연맹의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 등에 대한 확인 과정이나 사살의 법적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금하여 불법 사살을 하게 됩니다. 야산이 있는 곳에서는 야산의 구덩이를 파고 총살을 하였으며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집단으로 사살한 뒤 수장을 하였습니다. 이게 끝이었을까요? 국군이 수도를 탈환하였을 때 인민군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악행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들이 북한에 협력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을 직결 처형 형식으로 띈 집단 학살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광기어린 집단으로 학살된 국민들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슴 아픈 역사적 진실과 함께 귀를 의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피해 유족들은 시신을 수습할 엄두도 못 냅니다. 이들도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직결 처형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막을 내리고 국회에서 양민학살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대대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숨지고 지내던 피해 유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을 하자 피해 유족들을 용공분자로 지목했으며 유족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군부에 끌려가 구속 또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유가족들은 또다시 음지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금기시되었습니다. 2008년 1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현지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과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양민학살 행위를 인정하여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좌익에 빠져있거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향하여 가입을 했던 사람들은 국가의 말을 믿어서 가입을 했던 것이며 좌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조차 실적에 눈이 어두운 자들에 의해 식량, 비료, 고무신 때문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무고한 민간인을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이유로 법적인 절차 없이 집단 사살했다는 이 씻을 수 없는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국가가 그에 맞는 보상과 충분한 반성을 하여야 하며 보도연맹 위반 추진자였던 오제도 전직 사상검사 역시 인터뷰를 통해 보도연맹 학살을 정부의 커다란 과오라고 시인하고 사과한 만큼 일부 극우단체에서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